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채널 모두의 논술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개요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론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개요까지는 그렇게 필요 없지 않느냐. 이분들은요, 일단 제1차로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총 이제 몇 분 시간 되지도 않는데 그 시간 동안 5장을 써야 되는데 빡빡하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개요를 언제 짤 시간이 있느냐? 개요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무조건 쓰셔야 돼요. 개요를 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지만 그 기억력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지금 수업 자체가 그 첫 번째 올린, 그러니까 2021년 4월 18일에 업로드한 모든 자료를 통틀어서 세 가지의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을 활용해야 된다. 두 번째, 1번 1-1과 2 혹은 1-1-2-3 모두 같은 문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되 공통점을 바탕으로 써야 된다. 왜냐하면 맨 위에 제시문이 있으니까. 자, 세 번째, 기본적인 배율, 배점, 그리고 배점에 따른 글자 수 배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은 모두 답안지의 구현을 잘 해야만 점수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을과 르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을. 자, 을이 두 개예요. 배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5점의 배점이 있으면 2, 2, 1 정도가 배분이 돼 있는 점이라는 점입니다. 결국엔 문제가 요구한 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 배점 자체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2번에서 을, 을. 자, 일반적인 보건과 감염병 보건의 성격 설명을 해주세요. 시켰죠. 그리고 감염 확산 과정에서 발병국 국가 위상은 국제사회 대응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써주세요. 5점이니까 얘가 2점, 얘가 2점. 그러면은 오 그러네요. 자, 앞에 상황이 없죠. 그러면 일반 보건 레짐, 감염병 보건 레짐 11 국제사회 다양 한계 여기가 더 쓰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면 1, 2, 2, 2, 3 자,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건 작성자가 생각하는 방식과 채점하는 사람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채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평가를 많이 안 해보거나 아니면은 출제 자체를 못 해보거나 한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논술의 평가 지침은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요구한 사항을 어떻게 따르느냐를 보는 것이지 좋은 문장 혹은 글쓰기를 한 사람을 좋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오해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스터디 많이 하시고 한 분들이 좋은 점수, 배점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발 평가를 많이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 겁니다. 좋은 글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가 요구한 사항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느냐가 좋은 점수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가 시킨 사항이 여기 나와 있지 않나요? 무엇을 쓰시오라고 썼으니까 그걸 썼느냐 안 썼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기준에서 한번 써봤을 때 정말 좋은 답안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면 왜 여기에 평가 기준과 배점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글로벌 안보의 관점에서 써달라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 에서가 있으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쓸 수 있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안보의 관점 안에서 쓰는 것들을 원한다. 즉 범위를 한정해 줬잖아요. 지금 문제가 한정을 해 줬으니까 이 안에서 쓰는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보건안보의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하는 기준. 자,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감염병의 대응 능력은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국내의 발병. 국내 발병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자, 능력 일치하지요. 대응 능력. 국내에서 발병하는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대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자, 이것을 평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완치율이겠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글로벌 보건안보의 관점에서 써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당연히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국내의 상황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위에서 나타났을 때 지금 이러한 방향, 그리고 갈등도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타 질병에 대응하는 사례, 당연히 지금 예를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온 겁니다. 타 질병이라고 하는 건 감염성 질병이겠죠. 대응은 사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례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했을 때 어떤 선례가 있느냐. 자, 이게 대응 능력이겠죠. 그러면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타 질병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했다. 그 선례가 있는가? 그러면 이건 통계가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대단히 간단하게 쉽게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개요를 이렇게 짜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 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글로벌 보건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경계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의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통합적으로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기반 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당연히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감염에 대해서 감염의 타국의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국에서는 아주 미미하지만 이동한 사람들이 굉장히 발병률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타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국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고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K방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하고 개인 위생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소모품을 지원했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국가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 자체가 열악해가지고 자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타국으로 그냥 이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통합해서 갈등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갈등의 어떤 빈도라든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어떤 선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도 당연히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보건 주권을 강조하는 강대국의 경우 강대국 간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감염성 질병에 따라서 타 국가에 분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죠. 이거는 무역이라든지 갈등, 분쟁 사례가 있었는지 자 이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1점을 가져오죠. 글로벌 보건 안보의 관점에서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시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첫 번째 줄에서는 어떤 그 보건이라고 하는 안보가 결국에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감염병 자체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로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거 읽으면서 이 단어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포스트 코로나 이런 상황.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까지 포함된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은 모든 그러니까 국내 문제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고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에는 이러한 감염성 질병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국가 간의 갈등을 파생할 수 있겠다. 자, 이 내용이 제시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A의 부분, 즉 A의 지금 글로벌 안보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요약만 했는데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건 안보 자체는 국제사회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는 결국에 국제사회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향후에는 일반적인 보건에서 결국에 감염의 보건 영역이 결국에 국가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 자, 이렇게 쓰면 기본적으로 이 글을 하나의 논술문이라고 봤을 때 좋은 서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글로벌 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안보죠. 이게 포스트 코로나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국제사회에 확산이 된다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게 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대응 능력은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을 시작으로 타 질병에 대응하는 사례를 평가할 수도 있고, 통합적 질병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감염이 타국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를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대응 능력에 해당하겠죠. 타 질병에 따른 대응 능력도 여기에 대응 능력이고요. 질병에 따른 타국의 분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국가 간의 갈등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는지, 국내에서 나타나는 발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했는지,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인식 자체에 얼마나 대응했는지, 이 부분이 감염병의 대응 능력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평가는 기준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국내의 완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대응했던 통계는 어느 정도인지, 통합이라든지 갈등하는 빈도, 선례의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만큼 다른 국가에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역이라든지 국가 간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을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이 평가는 요소에 따라서 기준이 나왔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계열을 짰습니다. 자, 계열을 짜고 얘를 읽어보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보건안보의 상황은 국제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국제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일반의 보건에서 벗어나 감염성 질병의 보건 상황이 오히려 국가 분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발전 혹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의 대응은 먼저 국내 발병률에 따라 감염된 감염자를 혹은 발병된 감염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고, 따라서 평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내 발병의 완치율을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성 질병도 나타났는데 타 감염성 질병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의 사례를 바탕으로 선례 또한 대응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타 질병에 대한 대응의 완치 통계율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세 번째, 통합적인 질병관리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기반 시설이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감염이 타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고민하면 통합하고 갈등, 그리고 선례 등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영향력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질병에 따른 타 국가의 분쟁을 얼마나 대처했는지도 그 대응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글로벌 보건 안보의 영역이므로 국가와 국가 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감염성의 질병 확산으로 인한 무역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을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또한 앞으로의 글로벌 안보에서는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이란 기본적으로 계율을 썼으면 답안지로 가기 전에 읽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배열은 적절한지, 그리고 분량 또한 적절한지, 자, 적절한 분량, 그리고 논리적인 타당성, 그리고 글의 통일성, 문제의 요구사항을 잘 따라 주었는지에 대한 요구사항 1, 2, 내용의 적절성. 자, 이것을 통합적으로 평가를 할 텐데, 이 평가가 어디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을과 르를 찾아서 지금 감염병의 대응 능력은 여기에 잘 나오고 있죠.
평가하는 기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영역이 얘가 시킨 요구한 사항을 잘 따라 주었다라고 하면 이게 일치하느냐 혹은 일치하지 않느냐를 바탕으로 예스냐 노냐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맞다고 한다면 답안지로 가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쭉 쓰는 겁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조정하거나 배열하거나 이 과정을 거쳐서 예스의 영역으로 옮긴 후에 다시 답안지로 옮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읽은 것들, 제가 읽어본 내용을 쭉 써보면 아마 900자에서 950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것은 개요의 힘이지 기억력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개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얼마나 잘 따르냐를 바탕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50%의 시간의 투자를 이 개요를 짜는데 한번 투자해 보시고 50%의 노력을 이것을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답안지로 가는 영역에서 연습을 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뭐 제가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의 각본이에요. 그 각본을 무시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각본은 잘 짜여져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의 힌트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이제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창조성이라든지 어떤 뭐 서론본론 결론에 뭐 명료한 그 좋은 글쓰기, 수필쓰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요구한 사항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느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들이 답안지로 갔을 때 얼마나 지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배열과 문단 구성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아주 창조적인 글쓰기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의 칼럼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보통 논술을 이제 이 문제를 접하지 않은 분들이나 평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기본적인 완성된 글쓰기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게 가장 멀리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평가는 기준을 쓰라고 한 거지 감염병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응 능력을 내 생각을 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에 배점을 잃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따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은 논술 문제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원래 일반적인 논술은요 2008년에 시작됐습니다. 2008년에 시작됐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 밑에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자, 2008년에 시작한 논술은요 2012년까지는 보통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고 자기의 기본적인 의견을 한 편의 글로 잘 쓰는 방식,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까지는요 문제의 어떤 짜임새라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논술도 하나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때의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014년 이후로 제시문이라는 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제시문이 없다면 구체적인 문제라는 애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15년에는 대부분의 좀 위상이 있는 기관들이 제시문이 굉장히 잘 짜여 있거나 구체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를 잘 제공하고 있거나 범위를 제공하고 있거나, 그래서 2015년 이후의 문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상계획관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선발 시험도 여러분도 잘 보세요. 2017년, 2018년
상반기까지는 이 상태에 약간은 좀 짜임새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사실은 존재를 했고요. 그런데요, 2018년 하반기부터는요, 정말 짜임새가 좋아졌어요. 그 완성도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문제의 완성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18 하반기부터는요, 굉장히 짜임새 좋고 완성도 높은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0년으로 올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요, 제시문을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소스를 제공하고 있고 범위도 어느 정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시문에 주었었던 그 소스를 바탕으로 썼을 때 이런 개요와 제가 불러드린 답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창조적 글쓰기라든지 어떤 칼럼이라든지 자기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할애하지 마시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쓰는 방식에 구현할 수 있고 연습도 그 영역이고 실제 답안지도 거기에 맞춘 답안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로 개요를 잘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완성도 있는 답안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렸지요. 자, 이후의 컨텐츠에서는 약간 괴물 같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말 2020년 문제 중에 하나는 정말 이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완성도도 높아졌고 난이도도 엄청 끔찍하게 올라갔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자, 이걸 바탕으로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흔들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수험자들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황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시간이 할애하면 꼭 올려드려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와 진짜 개요를 하나 짰는데 내용이 꽤 좋네? 자, 이렇게 느끼셨다면 오늘의 수업은 그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험은요, 개요만큼 완성된 개요가 나오잖아요. 8할 정도를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개요도 사실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도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역량을 믿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경쟁률도 좀 높을 것이고 문제 자체도 완성도 높은 문제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건승과 그리고 합격을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개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리고 내 개요를 열심히 써야겠다라고 하셨으면 오늘의 수업은 거의 18회 기본적으로 100%의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응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